자, 10월 15일 국어 수업 시작할게요. 중학교 2학년 수업이고 아명이하고 준서가 못 듣는 수업이라서 녹화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녹화는 안 합니다. 자, 시작은 어휘죠. 어휘 펴시고요. 자, 오늘 처음 오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건 이렇게 수업한다 설명을 좀 할게요. 양해해 주세요. 우리가 언제 10회까지 했나요? 진도? 맞죠? 자, 그러면 건승이 잘 들으세요. 46, 47쪽, 48쪽을 수업 시간에 한 겁니다. 일일이 다 하진 않고요. 이해되시니? 그래서 아이들이 49쪽을 풀어왔어. 그게 과제야. 맞죠? 자, 49쪽 다 풀이하겠습니다. 1번에 오다레 또는 올레. 선생님은 설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2번은 오르다 등. 3번은 떨어질 락. 4번은 움직일 동. 안녕하세요. 어서 와. 어휘책 49쪽 편입니다. 과제한 거. 떨어질 락까지 했죠. 4번은 움직일 동. 5번은 즐길 락. 노래 악. 좋아하려.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음이 3개고 뜻도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세로로 선동적. 7번에 가로로 동선. 8번에 가로는 낙관적. 8번에 세로는 낙천적. 9번의 가로는 등용, 9번의 세로는 등재, 10번의 세로는 퇴락, 11번의 가로는 누락, 자, 12번의 낙담, 13번의 초래, 14번의 희희낙낙, 15번의 목불식정. 질문 없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시험을 칩니다. 승은아. 시험을 요걸로 칩니다. 자, 바로 칠까? 준비됐나? 책 펴보시고요. 성은이는 오늘 뭘 보면서? 이걸 보면서 답을 한번 써보십시오. 알겠죠? 자. 자. 보면서 이걸 뭐냐면 이런 한자리겠지 이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단어 중에 이 뜻에 해당되는 단어를 한글로 그렇게 문제를 줄 텐데
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하세요. 정리 다 했나? 네. 한일. 자, 그러면 성은이는 그냥 한 번 더 자기 보시고 줘봐. 이렇게 3명 돌려. 오케이. 자, 스스로 앞에 답을 찾아서 채점해보고 답 모르겠으면 저한테 질문합니다. 또는 채점하기가 애매하다. 이 친구 글씨가 이상하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등자. 맞다 해줘. 좀 붙으면 좋을 것 같아. 담으로 보인. 담. 음. 안 돼. 우리가 표기법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아이가 이거. 와. 일단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일곱, 다섯. 25점 만점이네. 한자는 2점, 한글 단어는 1점. 25점 만점. 한자는 버리고 아닌데 다 버리면 아닌데 그 잘했네. 오 대박. 이랬어. 바꾸구나 하는가. 너도 이랬어. 어? 못 외웠어. 너도 바쁘구나. 내가 보니까 단어 시험에서 점수 안 나오는 경우는 정당하다가 아니고 어쨌든 바빴어. 왜냐면 이거는 시간만 투자하면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아닌가? 자, 한자 외우고 단어 외우는데 고도의 이해력이 필요한가요? 고도의 상상력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자, 단어 열심히 하시고요. 자, 단어 진도 나갑니다. 11과 오늘도 처음 오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자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제가 한자 쓰는 방법을 알려주면 거기 한자 옆에 빈 공간에 한번 같이 쓰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단어는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시은아, 이번 시험 잘 쳤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거는 잘 쳐야 됩니다, 다들. 다른 과목도 잘 쳐야 되지만. 자, 첫 번째, 찰랭자. 맞나요? 찰랭자는 어떻게 쓸까요? 점 2개를 이렇게 씁니다. 요 점은 위에서, 이 점은 밑에서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인변을 하고
한일자 쓰고 기역 끊고 내리고 이렇게 씁니다. 한 번 더 써볼까요? 점 2개 하고 이렇게 하고 가로에 끊고 내리고 찰랭자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힘력자 요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힘력. 자, 그 다음에 이따을 연결되었다는 연자죠. 오른쪽에 있는 술의 거 요걸 먼저 합니다. 확 끊고 입구 열고 그 다음에 가로에 가고 세로까지 다 이렇게 술의 거도 되고 술의 차도 되죠. 요거 하고 요렇게 책받침이라고 합니다. 왼쪽 이걸 한 번 더. 자, 술의 차를 완전 마무리하고 책받침 점 찍고 요렇게 됐나요?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해서 세로까지 하고 띵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힘이 적어서 상대방한테 부족한 거, 그 열등하다 그러죠. 그 열자입니다. 못할 열자. 딱 한자에 보이죠? 힘이 적다는 소리죠. 맞나요? 힘이 적답니다. 자, 위에 적을 소자를 먼저 합니다. 가운데 핵하고 가로핵 2개 하고 삐치고 여기 적을 소자죠. 요 밑에다가 힘력자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예쁘게 써봅시다. 이렇게 됐나요? 가운데 핵 적을 소자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힘이 적다. 힘이 적은 게 열등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렴할 염자. 청렴할 염자입니다. 청렴할 염자는 자, 위에 언덕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점 2개 하고 가로에 끊고 겸자를 넣죠. 이렇게 하고 세로에 하고 이렇게 끊고. 자, 근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생산할 때처럼 이거 하고 이렇게 가로에 2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세로에 하고 가로로 청렴하다 할 때 렴자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값살 염자. 자, 그래서 나머지 단어들은 집에서 읽어보시고 뜻을 꼭 새기시고요. 52쪽 갑니다. 52쪽. 52쪽에 소박한 삶에 가는 한자 성어 별표 5개. 이거 한자 성어로서 빈도가 탑 10 안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문학에 시조와 가사가 나오죠. 들어본 적 있죠? 시조와 가사 들어본 적 있죠? 영민아, 시조와 가사의 공통점 뭐야? 공통점 어느 시대 성행했다? 조선시대. 운율이 둘 다 사음보야. 시조는 몇 줄짜리고? 3줄짜리인데 이 안에 사음보 맞죠? 이거 기억나죠? 자, 가사는 이걸 늘여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음보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거야. 가사는. 얘는 초장, 중장, 종장이죠. 얘는 서사, 본사, 결사. 뭐도 똑같아? 3단 구성도 똑같아. 시조와 가사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공통점이 많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시조와 가사를 양반들이 썼을 때 주로 다루는 내용이 유교적인 가치관과 자연에서 뭐 하는 거?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이 2개가 핵심 주제라고 내가 많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자연인으로 살면 부자로 사나요? 가난하게 사나요? 그렇지. 그 내용을 다루는 구절에 적합한 한자 성어 오늘 이 4개야.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알겠죠? 보니까 뭐 내가 그냥 보리밥 먹고 살아도 행복해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뭐만 있으면? 자연만 있으면. 그러면 그 구절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를 쓰시오. 뭐? 내신 시험. 그 다음 거기에 대한 한자성어를 찾으시오. 모의고사. 계속 나온다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도 모르고 이 내용도 모르면 맨날 뭐 소경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 한자성어 네 가지는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단사표음이라고 되죠. 단사표음. 단사표음의 뜻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하면 턱과 표주방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정민하고 소박한 자, 원래 뜻은 이게 뭐야?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 무슨 소리야? 우리로 치면 도시락밥이야. 도시락밥. 거창하게 먹는 건가요? 단출하게 먹는 건가요? 단출하게. 도시락 하면 뭐 햄도 구워놓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된장, 김치. 그걸로 싸가는 도시락. 이해되시나요? 표음은 표주박에 담긴 음료수, 물이라는 소리입니다. 뭐가 아닌? 술병이 아닌, 고급진 술이 아닌 우물물이야, 맹물이야, 시냇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점심 때 먹겠다고 아침에 햄 밥 한 덩어리 대나무에 싸고 표주박에 물 한 바가지 길어가지고 산에 다니다 그거 먹고 만족하겠다 이 소리야. 또는 일하러 가서 일하다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 된다고?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실제로 이 말이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한 시조나 가사에 직접 등장도 많이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줄여서 이걸 단표라고도 나옵니다. 단표. 이거 봐, 못 알아들어서 다냐? 이걸 모르면 단사평을 줄여 단표라고 한다니까. 여기 뭘 붙여요? 누항을 붙여요. 누항은 누추한 글이라는 소리야. 왜 누추한 글이야? 서울의 대골라피 아니라는 소리야. 지방에서 촌에서 그냥 조용히 살겠다는 소리야. 누항에서 뭐 먹고 단사표음 먹고 나는 그냥 만족하며 살겠다. 그 만족하며 사는 게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안분지족으로 합니다. 안분지족. 자, 안분지족의 뜻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암. 자, 편안할 안자야. 이게 분이 뭐냐 하면 우리 약간 운명론인데 지 분수를 알아야지 이런 거 있죠. 이 분수가 뭐 자기가 나누어서 타고났다는 거죠. 원래. 세상에 많은 복 중에 내가 나누어서 내 몫으로 타고난 것. 약간 운명론적이죠. 근데 이제 내 분수에 만족한다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만족한다 이런 느낌 아니죠. 내가 그냥 무엇이든지 내가 돈을 얼마를 벌든지 내가 농사를 얼마나 짓든지 또는 내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고 못 되든지 간에 내 분수라고 내가 뭐 하겠다? 받아들여 거기에 편안하겠다. 즉 내 분수에 만족하는 것의 만족감. 내 분수에 편안해하는 것의 만족감. 만족해한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발 더 가는 게 안빈낙도입니다. 자, 안빈낙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지킴. 자, 이거는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정도죠. 이거는 가난한 빈자에 편안한 자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편안해. 한 발 더 가. 거기서 뭐해? 도를 즐길 거야. 도는 주로 승리하게 말하죠.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뭐 가난한데 나는 편안하게 느낄 거고 거기서 책 읽으면서 성현의 가르침을 뭐 하겠다? 즐기겠다. 되셨나요? 출세 안 해도 돼 이 말이야. 됐나요? 이 속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난하면 사소한 즐거움. 아니 가난하면 다른 부자들을 보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은 부러워하고 한 발 더 가면 분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걸 터치하는 게 비니무원. 자, 비니무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지만 남을 원망하지 않자. 이 자가 요건데 이게 우리말로 그러나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빈, 가난하지만 그러나 없어. 원망이 없어. 그렇군요. 가난하지만 부자를 향해서 또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돼야 사실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자, 저 네 단어 어디에 나온다고? 시조나 가사에 나와서 내가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되게 좋죠. 되지만 우리 조선 시대 시조나 가사에서 우리 사부님들이 했던 말들의 많은 내용이 이걸로 요약됩니다. 이해되셨죠? 잘 기억하시오. 그러고 밑에는 이제 단사표음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유래입니다. 조금만 설명하면 공자에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 중에는 공자가 사랑하는 제자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제자도 있고 뭐가 났는데 다듬어져서 나중에 좋아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회 이름 잘 우락부락한 사람 오늘 안에만 얘기할게요. 공자의 제자 중에 공자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자의 사상을 그대로 제일 똑똑한 제자가 한 명 있어. 그 사람이 안회야. 근데 안회는 진짜 완벽한 공자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좀 몸도 약하고 되게 그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되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 아내의 삶, 아내한테 이야기하면서 뭐가 나왔어? 단사표음이 나온 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생각났다. 자공도 그렇죠. 자공. 들어봤죠? 자공은 어떤 스타일이야? 요즘 지금 약간 주먹이었어. 주먹이었는데 공자한테 뿅 간 거야. 그래가지고 공자 말을 잘 못 알아들어. 무식해. 그런데 이런 애들이죠. 끝까지 가는 애들. 아내는 아내는 천재인데 자공은 멍청해. 주먹만 세. 그런데 공자한테 딱 의리를 끝까지 지켜. 자공 되게 멋있는 제자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자가 원하는 경지까지 이제 간다고 보는 거죠. 아내는 처음부터 그냥 공자 말을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듣고 공자가 시키는 걸 그대로 다 실천해. 욕심도 안 내고 가난하게 살다 병들어 죽습니다. 공자가 그 아내가 너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공은 공자 말귀를 진짜 못 알아들었고 이상한 질문을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자가 또 다 이러죠.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근데 자공은 끝까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면서 어떤 장면이 마지막에 이 사람이 죽을 때 공자의 가르침 중에 군자는 끝까지 의관을 제대로 정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딱 몸을 바로 세고 옷을 제대로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공이 죽을 때도 모자를 쓰고 막 옷을 바로 입어요. 그렇게 죽어요. 끝까지 공자의 가르침을 이제 따라갔다고 보시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집에 가서 53쪽을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안 됐나요? 말하기 싫죠? 자, 그 다음 승현이는 그 독해력 있죠. 내가 그 책을 이제 애들 과제를 해왔습니다. 이미. 제 친구들 지금 뭘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33회 해왔죠? 응. 네 번째 거에 다시. 네 번째 거에 어. 왜? 이놈들이요. 야, 오늘 처음 온 친구도 있는데 이거 이 클래스는 숙제도 제대로 안 하는구만. 성훈이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강민아? 바빴지? 바쁘지? 나도 바빠. 시훈아, 바쁜데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까? 좋지? 동네 집에 가라. 이제 바쁜데 뭐. 그지? 자, 그래. 과제는 얘들아 원래 하기 힘든 거야. 과제는 하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시훈아,
네 하고 싶은 일은 네 몸의 욕구에 맞는 일이지, 그지? 맞잖아. 하고 싶은 일은 집에 가서 지금 들이누가지고 폰 보는 거지. 그게 제일 행복하잖아. 그런 시간 있어야지, 그지? 있어야 되는데 과제는 그 흐름을 어떻게 한다? 방해한다. 그래서 과제가 귀찮죠. 내 몸을 막 힘들게 합니다. 맞지? 근데 이제 트레이닝, 그 운동 배워본 사람 있죠? 트레이닝, 그지? 어렵다, 이거. 트레이닝. 운동, 두 사람 태권도 많이 했죠? 쉬워요? 내일 하고 싶어요? 하고 나면 어때요? 발전되죠. 그래. 옆차기를 못하는 사람이 옆차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뒤돌려차기를 못하는 사람이 뒤돌려차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똑같습니다. 자꾸 이제 힘들면 하지 마세요. 알았죠? 바쁘시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졸업 일기를 나갈 때 저한테 욕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니는 이제 36번을 시키지 말라 이 말이지. 자, 33번 그러면 강민이 가자. 강민이가 33번 요약한 걸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공간에 조각이 놓이면 그것이 차지하는 운동만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경향은 편견이다. 하나의 조각이 특정한 공간에 놓이면 그 주위 공간 모두가 조각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 공간 전체의 성격과 특징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조각가들은 구멍을 네거티브 볼륨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조각가는 공간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팔다리가 절단된 토르소이다. 그때의 조각은 대부분 전신술이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 변화가 생겼다. 토르소는 몸통 자체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조각이 아니라 절단을 통해 인체의 볼륨, 조화 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근대 조각가들은 빈 공간 자체를 조형의 대상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조형들을 취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 잘 요약했습니다. 여기에 조각상이 있어, 조각상. 그쵸? 이만큼의 볼륨을 차지합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저 조각상의 공간의 의미를 차지하는 이 공간만이라고 보면 조각을 제대로 못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동양화에 뭐하고 좀 연결되나요? 여백하고도 연결되죠. 그쵸? 그래서 이 작품이 있는 이 빈 공간과 뭔가 이 조각이 긴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조화를 일으킬 수도 해가지고 그것까지를 봐야 조각을 제대로 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어떤 사례로 뭘 든 거야? 비너스상 아시죠? 목이 있고 이렇게 있고 팔이 툭 잘려 있잖아. 여기 가슴도 잘려 있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토르소라고 한다, 그죠? 이게 의도적이 잘란 것도 있고 세월 속에 원래 비너스를 완벽하게 했는데 잘린 것도 있고, 맞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소묘 공부할 때 이 토르소를 쓰죠, 그죠? 네. 본 적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팔이 잘림으로써 여기 흉상에서 잘려 있음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이어질 것을 사람은 상상도 하고 거기서 약간의 긴장감도 느끼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토르소가 오히려 완전한 전신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감동이나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뭘 이야기한다? 이 조각뿐 아니라 주변의 공간과 이게 어우러져서 어떤 느낌을 자아낸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예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34번.
그거는 동민이가 한번 해볼까요? 사람에 대한 지배는 군주나 소수의 귀족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근대 복지주의자들은 이를 법의 지배로 바꾸려고 했다. 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복지주의의 핵심 요소로 보고 법을 개정, 집행, 판결하는 자를 각각 분리해갔다. 따라 초창기 복지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확립된 법에 따른 법의 제정과 적용을 중시했기에 법의 형식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내용적 측면은 문제를 삼지 않은 형식적 복지주의가 나타났다. 형식적 복지주의는 법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법의 내용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비민주적 권위적 정권도 표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법의 형식을 갖춰 의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하면 된다. 따라서 형식적 복지주의는 합법성을 갖춘 법의 지배이지 좋은 내용의 법의 지배가 아닌 것이다. 이 복지관에서는 법의 내용적 요소를 도외시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모두 정당한 법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어 외국 여행을 금지하는 법이 합법적으로 제정, 엄격하게 진행된다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에 의한 지배임이 틀림없지만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서 모든 국민들은 공평하게 대우한 것이니 정의로운가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법을 사회 구성원들이 정의롭다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적법 절차에 따라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법치주의에 도달하기 어렵고 이러한 것을 형식적 법치의 역설이라고 한다. 합리적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요소만으로 법의 지배 타당성을 말하기 어렵고 따라서 오늘날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법의 목적과 내용, 인간 존엄과 정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네, 좋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상을 뭐가 다스렸다? 사람이 지배했죠. 누가요? 왕이. 그럼 나중에는 교황이, 다시 왕이, 황제가.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조선만 해도 법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왕이 역적이다라고 죽여라고 하면 죽이는 거죠. 그죠? 또는 힘없는 왕이면 특정한 지배 세력이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류가 발전하면서 뭐에 대한 지배로? 법에 의한 지배로 세상이 바뀌어 왔어. 그런데 이 법이 뭘 가지려면 정당하려면 그 형식과 내용이 다 정당해야 돼. 근데 먼저 갖춰지는 게 형식적 단어를 생각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자, 이것은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뭐가 정의로우면 된다? 절차가 정의로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뭘 들었나요? 모든 국민은 외국령을 할 수 없다. 이를테면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어.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을 획득해가지고 정식법으로 등록됐어. 그리고 집행할 때도 아무도 예외 없이 외국령 못 가게 한 거야. 뭐는 지켜졌죠? 형식적 절차주의는 잘 지켜졌죠? 그렇다고 이 법이 정당한 건 아니라는 거지. 내용.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법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먼저 그런 게 절차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보통 나쁜 법들은 나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형식을 이렇게 위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문제를 먼저 거론해서 문제점이 걸리면 거기서부터 아웃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데 형식적인 절차를 다 만족했다고 해서 그 법이 항상 뭐한 건 아니다? 정당한 건 아니다. 방금 말한 거. 모든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여행 하면 안 돼. 법이 생길 수 있다고. 뭐를 다 만족해서? 절차를 다 만족해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죠. 모르시나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좋은 국민이 필요한 어떤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대통령이 자기 마누라 수사하는 게 싫으니까 거부권 행사합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평가되죠? 역사가 지나면 평가되죠. 아까 외국인 법도 마찬가지야. 외국 여행도. 외국 여행 못 간다는 법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형식적으로 완벽해. 근데 이제 한 10년 지나 보면 나오게